네, 계속해서 결산 분계에 대한 설명 사례 중심으로 또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동 결산에서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네 가지 사례를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 문제 풀 때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셈이고, 그 다음에 결산 문제에서도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모품과 소모품의 정리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소모품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을 썼다는 거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소모품을 구입하고 소모품 B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결산할 때는 당기의 사용액만 비용으로 가도록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당기에 사용한 것만 비용으로 가도록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소모품을 구입할 때 우리 회사는 자산 처리했다. 만약에 12월 1일 날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자산 처리했어요. 그런데 결산일에 창고에 갔더니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이것도 날짜가 두 개 날짜예요. 구입한 날짜, 결산 날짜. 자, 자산처리법이라는 건 뭐냐? 12월 1일 날 자산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1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그러면은요, 결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가가지고 소모품이 그대로 있는가 봐야 됩니다. 창고에 10만 원이 그대로 있으면 결산 수정분계 안 하면 돼요. 아직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창고에 가서 보니까 3만 원어치밖에 없어요. 이게 결산 때 재고를 파악했다 이거예요. 재고 조사를 했더니 소모품이 3만 원이다 이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결산일에 가보니까 창고에 3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7만 원은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용한 것을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에 소모품 비용 발생. 대변에 오늘 구입한 게 아니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갈 리가 없죠. 한 달 전에 구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감소시켜요. 소모품 자산 감소.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예요. 근데 현금으로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현금은 이날 다 감소했어요. 구입한 날. 그래서 이날은 자산으로 잡아놨던 소모품을 감소시킨다. 자, 다음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구입시 사례는 이것도 12월 1일 날 말이고 12월 1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면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소모품을 구입했는데요. 10만 원어치를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소모품 B예요.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결산 때 어떻게 해요? 재고 조사한 거예요. 재고 조사하니까 여기 미사용액 3만 원. 3만 원이 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모품 미사용액이 3만 원이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소모품은 재고조사를 하면 됩니다. 결산일에. 그래서 우리 회사는 12월 1일 날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에 가보니까 3만 원어치가 있다 이겁니다. 3만 원어치. 그러면 3만 원은 자산으로 잡아야죠. 비용 중에서.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3만 원. 자산으로 이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 소모품 미처리했던 것 중에서 3만 원을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여러분 비용 계정 과목은 차변 계정이지 않습니까? 차변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해서 차변 계정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대변에다 기입하면 이처럼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비용을 10만 원 발생시켰다가 3만 원 취소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은 소모품비는 얼마가 표시가 될까요? 7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7만 원으로. 그래서 요 앞에 것도 그 앞에 사례도 소모품비 결산 때 7만 원 처리했죠. 결과가 똑같아요. 그 앞에 사례에서도 손익계산서로 가는 소모품비는 얼마냐? 7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해도 손익계산서에 가는 소모품비는 얼마입니까? 7만 원이다. 왜? 자, 12월 1일 날 소모품비 비용 발생 10만 원 했다가 결산일에 이렇게 고쳐버리니까 비용 취소 3만 원 하니까 7만 원이 손익계산서로 반영되고, 아까 위에서 사례는 소모품 구입할 때 전부 자산으로 잡았다가 결산 때 7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서 자산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소모품비는 요 7만 원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자산 처리법이나 비용 처리법이나 똑같습니다. 재고 조사했을 때 그 재고 금액이 같다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이건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실 때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증권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가격이 하락했으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자산 감소시키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공정가치가 크다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평가 이익이 와야죠. 평가 이익은 대변, 자산 증가는 차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예요? 반대죠. 장부가 크다, 공정가치가 작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나와야죠. 손실이면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0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2,000원, 자산 감소. 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분기는 여러분들 당좌자산 앞부분에서 이론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거. 자, 첫 번째 사례는요, 기중에 현금 불일치가 있었을 때. 자, 현금 과잉, 요거 12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은 12월 31일 날 이렇게 결산했다. 자, 12월 1일 날 사례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장부상의 현금은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6만 원이에요. 만 원이 과잉. 예. 자, 12월 1일 날 현금이 갑자기 안 맞았어요. 만 원이 장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현금을 증가시켜주면 이제 장부가 금고에 있는 현금하고 맞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만 원 증가시켜줬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 그 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없애줘야 돼요. 임시계정이니까 이거는 차감시켜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거 과잉이니까 자비익 잡는 거예요.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수익 발생. 네. 무슨 돈이 들어왔는가? 네. 네, 무슨 돈이 들어왔는가 원래 찾아야죠.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건 못 찾았다. 네,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찾아냈다. 이 10,000원이 무슨 돈이었냐면 거래처에서 계약금이 들어온 건데 우리가 그걸 기입을 안 했네요. 만약에 계약금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 현금 과부족은 여기 없애야 되고 이건 자비이익이 아니라 그때는 파란색으로 적. 선수금이라고 해야죠. 선수금으로 확인됐다. 꼭 결산 때 확인되는 법은 없죠. 12월 1일 날 이랬는데 바로 12월 2일 날 이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월 2일 날 이렇게 현금과 부족 10,000원, 선수금 10,00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안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결산 때는 안 밝혀지면 그냥 자비익으로 본다. 다음 사례는 부족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례가 분계가 두 개 있는데 여기 현금 과부족이 12월 1일 날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결산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날은요 장부가 더 많았어요. 장부가 더 많았어. 그건 뭐냐면은 금고에 있는 돈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현금 부족이에요. 그때 분계를 어떻게 하냐? 12월 1일 날 이렇게 합니다. 차변의 현금과 부족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자, 부족했다는 건 뭐예요? 현금이 분명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나갔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변의 현금 잡아요. 그러면 이제 장부는 맞아요. 그런데 무슨 비용으로 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결산일까지 안 밝혀졌어요. 안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 무조건 반대쪽에 재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쪽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은 이거는 잡손실. 부족한 거는 잡손실. 손실이니까 뭐예요? 비용 발생.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결산 때.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발생시킨다. 자, 근데 원래는 밝혀내는 게 좋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계과 직원들 야근 식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12월 2일 날 그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12월 2일 날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에는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 10,0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복리후생비로 밝혀졌다. 12월 2일 날.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 예.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는 거예요. 밝혀지면 대변에서 없어져요. 안 밝혀져도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결산일에는. 밝혀져도 현금과 부족 대변. 안 밝혀져도 현금과 부족 대변. 그리고 차변에 비용이 옵니다. 밝혀지면 밝혀진 계정 과목으로, 안 밝혀졌으면 잡손실로, 안 밝혀졌을 때는 결산일에 잡손실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비용 처리한다. 그 이야기고요. 자, 앞에 두 개 사례는 현금이 불일치한데 과거에, 그러니까 결산일 전에 불일치해가지고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거고, 요 마지막에 이거는
당일, 결산일 당일에 현금 불일치가 있다. 이럴 때는 직접 잡이익 잡손실 처리합니다. 현금이 남으면 차변에 현금 입금 잡고 대변에 잡이익, 현금이 부족하면 대변에 현금 감소시키고 차변에 잡손실. 당일날 현금이 불일치하다고 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새로 만들면 안 되니까 당일날은 남으면 잡이익, 부족하면 잡손실 바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이것이 현금 과부족의 결산 처리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이 있고 또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법인이 통장이 만기되면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요. 그래서 원천징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당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거,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에 예정 납부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분계를 해놔요. 기중에. 그랬다가 그 선납세금을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로 대체하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에 선납세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수산표를 가셔가지고 결산할 때 선납세금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 합계잔액수산표가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로 조회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납세금이 있었다면 선납세금은 당좌 예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요. 이걸로 봐서 우리 회사는 기중에 선납세금 처리한 회계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 예. 정기예금 만기 처리된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중간에 예정 납부하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해야 하는 분계를 해야 되니까 분계가 차변이 법인세, 대변이 선납세금. 있으면 이렇게 12월 31일자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차변이 법인세, 대변이 선납세금. 다음은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자, 내용을 보시면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비유동 부채는 이제 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로 대체를 해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그래요. 개념과목이.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이제 장기차입금 같은 것이 비유동부채거든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감소시켜주고 유동부채로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결산일 현재, 즉 12월 31일 현재 장기차입금 중에 50만 원은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되었다. 자, 장기차입금 50만 원이 상환일이 내년으로 도래됐어요. 그러면 이번 기말에 보고할 때는 비유동부채로 보고해서는 안 되고 유동부채로 보고해야죠. 유동부채로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 감소시키고 부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이 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동 부채잖아요. 비유동 부채 감소. 비유동 부채에서는 빼주고 이 말이에요. 비유동 부채 감소. 대변은 뭐예요? 유동 부채 증가. 여러분 부채 개정 과목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차입금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을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동 부채에서는 빠지고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쪽으로 통합이 되고,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에서는 이만큼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제대로 분류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은 대손충당금의 환입입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출채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설명했었어요. 근데 설정은 추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추가 설정. 기설정되어 있는 것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입이라는 것은 읽어보면 아시겠는데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결산일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설정률을 곱한 대손 추정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클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환입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이건 수동분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20만원. 대손 설정률이 1%래요. 그러면 20만원의 1%는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 예상됩니다. 이 말이에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손이 예상된다 이 말은 이거 부도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보니까 대손 충당금은 올해만 설정한 게 아니라 과거 연도부터 계속 결산 때마다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남은 게 3,000원이 남아있대요.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했더니 3,000원이에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건 2,000원인데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1,000원을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야죠. 그걸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환입이라고.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잔액이 자산의 반대쪽. 여러분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감 계정은 반대쪽 대변 쪽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시산표에 가보면. 그러니까 환입을 시키려면 대손 충당금을 반대로 차변에 기입해주면 대손 충당금이 감소된다 이거예요. 환입. 감소. 자산의 증가가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차감 계정을 자산 쪽에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돼버려요. 자산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건 여러분들 여기 위에 나와 있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주는 계정이다. 대손 충당금의 환입은 비용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비용에서 줄여주고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이러한 수정분계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7가지를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가 그 7가지의 정리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12월 31일은 과세기간의 종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정리해야죠. 우리 부가가치세 끝낼 때 여러분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산 수정분계 수동결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의 수동분계 사항을 한번 쭉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자동결산분계. 자동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전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금액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료를 입력해야 되니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결산자료 입력. 이 메뉴에다가 들어가 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대손상각비 입력하고 감가상각비 입력하고 퇴직급여 입력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있으면 입력하고 법인세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해당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네, 자동결산사항 정리. 자, 그러면은 자동결산사항은 이런 것을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게. 그러면 저 기말상품 재고액은 왜 입력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우리가 자동결산에서 맨 위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맨 먼저 입력할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첫 번째 입력해야 될 게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다 입력한 뒤에 전표를 추가하면 무슨 분계가 만들어지느냐?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표 추가를 눌렀을 때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넣어가지고 무슨 분계를 했냐면은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했어요.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자, 여러분이 이거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3일 패션이 여성 의류 뭐 원피스, 남성 자켓 뭐 이런 것을 판매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상품을 팔았다 했을 때 만약에 외상으로 여성 의류 5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면 여러분 분계가 뭐였어요? 대변은 자, 차변부터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이 되겠네요. 옷을 500만 원어치 판매했으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550. 맞죠? 네. 자, 원피스 500만 원어치를 판매했어요. 외상으로. 그럼 그 분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번 과세 매출 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11번 과세 매출 해가지고 품명, 원피스, 수량 몇 개 하면 공급가액 얼마 옆에 부가세, 거래처 넣고 전자세금 계산서면 전자 한 다음에 분계에다 외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분계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550 부가세 포함해서. 자, 대변 분계 매출세액 50만 원은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500만 원은 뭐예요? 상품 매출이었죠.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상품이 거래처로 간 거죠. 거래처로 갔을 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무엇만 했어요? 수익으로만 인식했어요. 매가로. 계속 수익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언젠가는 뭐를 해줘야 돼요? 창고에서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상품 팔 때마다
우리가 자산 감소시킨 적이 없어요. 수익 발생, 부채 증가,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 잡아왔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한 거는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을 때 상품 계정 차변에 계속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피스를 사왔다 했을 때 어떻게 분기했습니까? 외상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했죠. 그리고 상품 차변에 상품할 때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대급금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변에 이제 상품 판매한 것은 원가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때 하는 거예요. 재고조사를 합니다. 결산자료입니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때는요, 항상 재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부상의 잔액과 재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수량이 일치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우리가 이걸 입력했죠. 기말상품 재고액. 이걸 입력한단 말이에요. 입력하면은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이미 전표가 입력돼 있어요. 이건 다 이미 입력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상품 매출원가가 산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분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여러분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거 연습했던 겁니다. 네.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아까 대손 충당금 환입 이 얘기도 했죠. 자, 이번에는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추가 설정. 환입이 아니고. 그러면 그 추가 설정액을 우리가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별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우리 매출채권 공부할 때 이 분계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월별 감가상각비에다가 다 계산을 해놨죠. 고정자산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기능모음에서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를 거예요. 이걸 누르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입력될 겁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누를 거예요. 그러면 요 분계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 이 분계도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이 분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급여에다 입력을 하는데요. 뭘 입력하느냐? 결산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 중에서 기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뺍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건 빼고 추가 설정할 것만 입력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조회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까 조회했던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전 X한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한 거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 쪽에 있다면 있어야 돼요. 보니까 유동 부채 밑에 비유동 부채가 하나도 없네요. 우리 회사는 유동 부채만 있고 비유동 부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전혀 없다. 그러면 만약에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다 그러면 전부 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와 같은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도 여러분
비유동부채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그래서 대여금 같은 거에다가 만약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이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 분계가 자동 전표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아까 선납세금으로 정리했던 거 빼고 법인세 예상액을 아까 그 일반 전표에서 선납세금으로 수동분기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걸 빼야 돼요. 그 뺀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거는 아직 납부한 세금이 아니니까 미지급세금, 부채로, 그리고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설명은 선납세금은 수동분계가 아니라 자동분계가 아니라 수동분계 사항이다. 선납세금은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이게 일반 전표에다 이미 입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는 것은 추가 금액만 입력한다. 이거 추가 금액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표 추가를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누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입력하고 나서 한 번에 전표 추가를 한 번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를 이제 해 보는데 예제는 5개밖에 없어요. 지금 뭐 앞에서 사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사례로 했습니다만은 정리했습니다만은 우리 3일 패션은 분계할 사항이 그 결산에 반영할 사항이 5개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행 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